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박서정입니다. 오늘은 김채현, 조승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주선이 궤도를 1도만 틀어도 몇 년 뒤 도착하는 행성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일과 미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무심코 넘긴 새로운 기술 한 줄, 세상의 변화 한 조각이 5년 뒤, 10년 뒤에 우리의 커리어를 완전히 다른 행성으로 이끌고 갈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일과 세상의 흐름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 잡학사전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중소기업 장기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총 500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민 청년, 중장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과 서울시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3년간 근속하면 총 1,224만 원의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만 19세부터 39세 정규직 신규 채용자, 중장년은 만 50세부터 64세 신규 채용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월 10만 원, 서울시와 기업은 각각 월 12만 원씩 공동 적립합니다. 특히 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환급 규모는 3년간 864만 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플라스틱 섬유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여부를 신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플라스틱 섬유 업계와 함께 제8차 비상고용 노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고용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가 정부 지원을 공식 요청했고 권 차관은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고용위기가 더 확산할 경우에는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도 신속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을 감안해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청년 유입 지원도 강화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통해 비수도권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채용 지원 서비스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급변하는 미래 고용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19일 수원 노보텔 엠베세더에서 시군 일자리 정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기도 지역 일자리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시군 간 정책 협업 관계를 견고히 다지고 기술 발전과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선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협약식이 진행됐는데요. 재단과 31개 지자체는 협약을 통해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향과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김채연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오늘은 말 수의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주마들이 트랙위를 힘차게 질주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이 힘찬 말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 화려한 레이스 뒤에 말의 작은 이상 신호까지 놓치지 않는 숨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500kg이 넘는 이 거대한 말의 건강을 책임지며 경마의 안전을 지키는 말 수의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말 수의사는 국내에서도 매우 희소한 전문 직업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말 수의사는
약 60명 내외에 불과한데요. 일반 반려동물 수의사랑은 달리 이 말 수의사는 대형 동물을 다루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체력, 그리고 순간 판단 능력까지 요구됩니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과천과 부산, 제주 경마공원과 목장 등의 전문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말 전문 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수의사는 단순히 다친 말을 치료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말의 심박수와 보행 상태를 꼼꼼히 검사해서 아주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말의 출전을 제한하는데요. 경주 중에는 트랙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투입됩니다. 말 한 마리의 상태가 곧 선수의 안전과 경기 공정성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주마는 사람으로 치면 전문 운동선수와 비슷합니다. 반복적인 훈련과 경주로 인해서 근육과 관절 부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말 수의사들은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뼈 조각을 제거하거나 골절 치료와 재활 과정까지 직접 관리합니다. 또 산통이라 불리는 소화기 응급질환은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도 있어서 빠른 응급수술과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의 행동과 감정을 읽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말은 예민한 동물이라서 낯선 환경이나 조그마한 소음에도 쉽게 긴장하기 때문인데요. 이 500kg이 넘는 말이 놀라서 움직이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의사들은 진료 내내 말의 작은 움직임과 표정까지 세심하게 살피게 됩니다. 오랜 시간 교감이 쌓일수록 진료의 정확도 또한 높아진다고 합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말 의료와 재활 분야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경주 뒤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말 수의사. 트랙 위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이들은 오늘도 경마의 안전을 책임지는 숨은 주치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소굴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현장의 돌발 상황을 해결하는 건 결국 사람의 오랜 경험입니다. 500kg의 거대한 말과 눈을 맞추면서 쌓아온 세심한 교감이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진짜 기술이겠죠. 화려한 레이스 뒤에서 묵묵히 안전을 책임지는 숨은 영웅들 만나봤습니다.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조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곳,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합격 수기나 뻔한 팁만으로는 면접관의 이목을 끌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나만의 차별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준비생이 아닌 당장 실무에 투입 가능한 실전형 인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시야를 현직자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숨은 리소스 3곳을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전 세계 직장인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 슬라이드 쉐어입니다. 이곳은 글로벌 비즈니스 인맥 SNS 링크드인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의 구성원들은 물론 해외 유명 컨설턴트들의 실제로 발표했던 기획서와 시장 분석 보고서가 매일 수만 건씩 업로드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영어가 아닙니다. 글로벌 탑티어 인재들이 전 세계의 바이어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논리적인 뼈대와 데이터 시각화 방식입니다. 이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프레임을 분석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실제 면접장에서 기획안을 발표할 때 단지 국내 사례를 참고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글로벌 컨설팅사의 프레임워크를 벤치마킹해 논리적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곳은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진 세계경제 포럼의 인사이트 리포트입니다. 많은 지원자가 면접을 준비할 때 당장 오늘 아침에 나온 국내 뉴스 기사를 단순히 짜집기 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직면한 진짜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매년 글로벌 위험 보고서나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 향후 산업 전반을 관통할 메가 트렌드를 정교하게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거시적 흐름을 파악하기에 공식력 있는 자료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전 세계 석학들의 분석을 근거로 삼는 지원자라는 인상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소스는 일잘러들의 온라인 사수라 불리는 커리어 플랫폼 퍼블리입니다. 앞서 거시적인 안목을 키웠다면 이제는 내일 당장 출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디테일을 채울 차례인데요. 이곳의 이론서에 나오는 딱딱한 공식이 아니라 현재 산업 최전선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본인의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직접 작성하는 공간입니다. 대기업 신입사원의 이메일 작성법부터 트렌디한 브랜드의 마케팅 채널 운영 기획까지 생생한 현장의 언어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현직자들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지점과 그 해결 과정을 미리 읽어두는 것만으로도 면접장에서 대화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글로벌 일잘러들의 논리를 배우는 슬라이드 쉐어, 산업을 관통하는 메가 트렌드를 잇는 세계경제 포럼, 그리고 현업의 디테일을 채워주는 퍼블릭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취업 성공의 열쇠는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느냐가 아니라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를 얼마나 끌어올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세 곳 숨은 무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가능성을 확실한 실력으로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잡정보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현직자들의 시선으로 기업의 문제를 바라보고 실전 능력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공기업 인턴 채용에서도 이제는 데이터 역량을 중요하게 본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무작정 스펙을 늘리기보다 변화하는 채용 흐름에 맞춰서 나만의 실무 경험을 채워나가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강소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세상의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최근 영상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촬영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헬리콥터나 대형 장비로만 가능했던 항공 촬영이 이제는 드론을 통해 보다 쉽고 생생하게 구현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행 영상과 스포츠, 광고,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SNS 숏폼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촬영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 위 새로운 시선으로 영상을 담아내는 사람, 바로 드론 촬영 전문가입니다. 드론 촬영 전문가는 드론을 조종해 공중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일을 합니다. 단순히 드론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촬영 장소를 직접 답사하고 또 비행 경로와 카메라 구도를 설계합니다. 이때 날씨와 바람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또 원하는 장면을 안정적으로 담기 위해 정교한 조종 능력과 영상 감각이 필요합니다. 촬영 이후에는 영상 편집과 색보정 작업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영상 제작 전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드론 촬영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특정 전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상 관련 학과나 드론 항공 관련 학과, 미디어 콘텐츠 전공 등을 통해 전문 지식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다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드론 영상 공모전이나 항공 촬영 대회도 활발하게 열리면서 실력을 쌓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나 SNS에 꾸준히 업로드하며 경력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드론 촬영 전문가는 방송국과 영상 제작사는 물론 광고회사, 관광 콘텐츠 기업, 부동산 홍보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 홍보 영상이나 축제 행사 촬영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 재난 현장 점검이나 시설 안전 관리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드론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경험을 쌓으면 프리랜서 영상 감독이나 드론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드론 산업과 영상 콘텐츠 시장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짧고 몰입감 있는 영상이 주목받으면서 드론 특유의 역동적인 화면 연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직업은 기술과 창의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평범한 풍경도 하늘 위라는 새로운 시선을 더할 때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지닌 영상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 일상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의 세계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에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을 꼽으라면 단연 점심시간일 텐데요. 하지만 요즘 이 금쪽 같은 한 시간을 두고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라는 상사의 다정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숨막히는 공포로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팀원들과 다 함께 식사를 하며 소통하자는 팀 점심 문화와 온전히 나만의 휴식을 원한다는 프로 혼밥러의 외침. 이 사소하고도 치열한 갈등에 대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채연 아나운서, 요즘 직장인들이 이 팀 점심을 기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점심시간의 개념이 정서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은 회사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온전한 무급 휴게 시간입니다. 즉, 내 노동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온전한 내 소유의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 팀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순간 메뉴 선택부터 식사 속도 맞추기, 그리고 상사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 감정 노동까지 이어집니다. 회사 문 밖을 나섰을 뿐 사실상 사무실의 연장선이 되는 셈인데요. 이렇게 감정 노동까지 이어지면서 치솟는 물가 속에서 내 돈을 내고 먹으면서까지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밥을 삼키고 싶지는 않다라는 마음이 요즘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문을 닫고 나와서 독립된 공간에서 진짜 휴식을 취해야 오후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법적으로 보장된 무급 휴게 시간인 만큼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쉬고 싶다는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확실히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업무의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곤욕스러운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승희 아나운서, 이 조직 안에서의 다 함께 먹는 점심시간 문화는 근절돼야 하는 문화일까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눈치를 주는 자리라고 하고 치부하기엔 밥 한 끼가 가진 소통의 힘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삭막한 사무실 모니터 앞에서 나누는 딱딱한 업무 지시 외에 유일하게 서로의 일상이나 고충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기성시대가 팀 점심을 제안하는 건 요즘 말로 꼰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고 팀원들을 챙기려는 따뜻한 관심 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메신저로만 대화하는 삭막한 조직 문화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유대감마저 사라진다면 그것 또한 건강한 일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조건적인 단절이 정답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네, 서로를 이해하고 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유대감의 시간이라는 말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데요. 이 서로가 생각하는 점심시간의 정의와 체감 온도에 꽤 큰 간극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일터의 점심 문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조화로울 수 있을까요? 먼저 채연 아나운서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자율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같이 먹는 문화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강요가 섞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것 같은데요. 기업이나 팀 차원에서 일주일에 2-3번은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자율 혼밥데이를 지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은 같이 먹고 또 쉬고 싶은 사람은 눈치 보지 않고 산책을 하거나 개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네, 자율 혼밥데이와 같은 새로운 방안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승희 아나운서의 이야기도 너무 궁금합니다. 사측과 리더들의 태도 변화도 필요합니다. 만약 팀 화합을 위해 꼭 다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팀원들의 지갑을 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공식적인 회식의 개념으로 적금하거나 메뉴 선택권을 연차가 가장 낮은 팀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점심 각자 같이 먹자가 권력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회사가 직원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쩌면 이 1시간 동안만큼은 직원을 완벽하게 자유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탕비실의 간식보다 내 조용한 1시간이 더 간절하다는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유대감을 나누고 싶다는 목소리, 모두 조직을 향한 진심 어린 요구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점심시간은 무급 휴게 시간, 팀 점심 강요는 업무의 연장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요즘 본업 외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 많으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과거 방송사에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들었다 놓았던 유명 개그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그맨이라는 타이틀 대신 100억 원대 자산을 일군 성공한 투자자이자 대학 교수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를 떠나 냉혹한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은 개그맨 황현희의 특별한 인생 기록을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황현희 씨는 과거 개그 콘서트의 전성기를 이끌며 늘 무대를 주도했던 주역입니다. 관객들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뻔뻔함과 대범함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요. 놀랍게도 무대 위에서 보여준 이 독보적인 대범함은 훗날 투자 시장에서는 거친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그를 지켜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흔들리고 위기 상황이 찾아와도 남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단단한 멘탈의 밑거름이 되어준 겁니다. 결국 무대 위에서 다져진 강심장이 성공한 투자자 황현희를 만든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이처럼 영원할 것 같았던 무대 위에서 내려오게 된 2014년, 그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당장 눈앞에 수익이 사라지자 비로소 경제관념에 눈을 뜨게 된 건데요. 많은 연예인이 이름만 빌려 사업을 할 때 그는 전공법을 선택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기업 경제를 전공하는가 하면 거시경제 지표를 읽기 위해 매일 밤낮으로 투자 공부에 매달렸는데요. 남들에게 돈을 잘 쓰지 않는 지독한 짠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종잣돈을 모으고 시장을 분석하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마친 그는 2016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으로 주식과 암호화폐까지 영역을 넓히며 자신만의 투자 공식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황현희 씨는 그의 과거 유행어 중에 현실은 달라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자신의 투자 철학으로 가져왔는데요. 대중의 유행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차가운 현실 데이터만 믿고 움직인 결과 수십억 원의 자산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 대학교의 입학사정센터 객원 교수로 임명되어 강단에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과거의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웃기던 그가 이제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통찰을 전하는 멘토가 된 겁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낙담하기보다 새로운 분야를 집요하게 퍼거들어 전문가가 된 그의 태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자극을 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의 미래를 위해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황현희 씨처럼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는 것만은 정답은 아닐 겁니다. 다만 변화하는 현실 앞에서 나만의 새로운 무기를 준비하는 그 치열한 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생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익숙했던 무대에서 내려와서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막막한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기보다 자신만의 새로운 무기를 지독하게 갈고 닦았던 그 치열한 만큼은 변화를 마주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인생의 진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자빈 스토리 황현희 씨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의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보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를 보는 일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디에 취업할까였습니다. 공기업, 대기업, 전문직 시험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목표로 노량진과 신림동으로 사람들이 몰리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자리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만든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 보겠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는 무려 6만 2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단순한 공모전 수준을 넘어 전국적인 창업 열기를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참가자 구성도 눈에 띕니다. 대학생과 직장인은 물론이고 경력 단절 여성, 시니어 연구원, 재창업 준비자까지 참여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부터 90세 참가자까지 이름을 올리며 세대 구분 없이 직접 도전해 보겠다는 열망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분야는 역시 인공지능 AI였습니다. 전체 아이디어 가운데 약 30%가 AI와 관련된 사업 모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배경에는 사회 분위기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실패 경험 자체를 다음 도전을 위한 자산으로 보려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분위기에 맞춰 창업 지원 정책 확대에 나섰는데요. 기존에는 단기 자금 지원이나 정량 평가 중심의 방식이 많았다면 이제는 실패 리스크를 사회가 함께 나누고 재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국민성장지원펀드 150조 원 공급,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 투자 확대 등 창업과 스케일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멘토링과 함께 200만 원 규모 창업활동 자금을 지원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최대 10억 원 규모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재창업자 지원 확대입니다. 오는 7월 진행되는 2차 모집에서는 지원 대상을 기존 창업 3년 이내 재창업자에서 창업 7년 이내 재창업자까지 넓히기로 했는데요.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창업 열풍이 단순 유행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디어가 실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선 창업 이후 투자 부족과 수익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투자사와 대기업이 함께 창업 생태계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처음부터 거대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3명의 청년이 식당에서 시작한 회사였고 애플과 아마존은 작은 차고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역시 화성에 가겠다는 상상에서 시작됐는데요. 결국 거대한 기업의 시작에는 거대한 자본보다 먼저 도전하려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실패를 낙오로 보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와 혁신 산업을 키우는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모인 6만 명 넘는 도전자들, 그 씨앗 가운데 어떤 아이디어가 다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상상력과 의지일지도 모릅니다. 기계가 채울 수 없는 따뜻한 소통의 가치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지켜나갈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김채연 아나운서가 준비한 데이터부터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 직장 문화와 조직 구조도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효율화를 이유로 중간 관리자 역할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AI 시대 속 달라지는 조직 구조와 중간 관리자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데이터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데이터의 핵심은 조직 평탄화입니다. 조직 평탄화인데요. 글로벌 리서치 기업 가트너는 오는 2026년까지 기업의 20%가 AI를 활용해 현재 중간 관리자 직위의 절반 이상을 축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실제로 구글은 최근 1년 동안 소규모 팀을 이끌던 매니저를 35%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AI가 일정 관리와 보고서 작성, 성과 분석 같은 운영 업무를 대신하면서 조직 구조 자체가 단순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흥미로운 건 AI가 단수 반복 업무뿐 아니라 관리 업무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AI 대시보드는 업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협업 도구는 결제 단계를 줄이고 있는데요. 과거 중간 관리자들이 맡았던 보고, 조율, 성과 관리 역할 상당수가 AI 기반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AI가 모든 관리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부원의 번아웃 신호를 읽거나 갈등을 조율하고 팀의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라 관리자 역할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AI를 이유로 인력을 감축한 기업은 전체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은 높이면서도 기존 인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관리 업무의 일부를 바꾸는 수준에 더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단순 보고나 일정 조율보다 사람 관리와 의사결정 또는 멘토링 같은 역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현장에서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반복 업무를 대신하는 만큼 관리자는 팀원 성장과 조직 문화, 전략적 판단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다만 무리한 조직 축소가 이어질 경우 멘토링 단절이나 남은 관리자들의 번아웃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결국 AI 시대에는 단순 관리 능력보다 사람을 이끌고 소통하는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두 분 나눠주신 말씀처럼 AI는 이제는 단순 업무를 넘어서 조직 구조 자체까지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데이터가 보여주듯 결국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건 기술 자체보다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성장시키느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AI 시대 속 일터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나갈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조승희 아나운서가 준비한 데이터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통계는 여러분은 혹시 출근해서 딱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도전 정신이나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밤을 새우는 열정이 직장인의 미덕이자 성공 공식처럼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야근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고속 승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터에서는 완전히 판도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지만 내가 맡은 최소한의 일만 하고 회사에 심리적 에너지를 쏟지 않는 이른바 조용한 사직이 새로운 노동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즘 애들은 게으르다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흐름인데 과연 실제 일터에서 어떤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 일터 분위기를 보면 기성세대가 느끼는 당혹감이 통계로도 증명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회사 일이라면 내일처럼 앞장서서 하고 주말 출근도 불사하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퇴근 시간 정각만 되면 칼같이 자리를 비우는 게 당연해졌잖아요.
속으로는 이래도 회사가 돌아가나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업무 외의 삶을 철저히 분리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한데요. 이게 실제 노동시장 전체에서 관찰되는 뚜렷한 현상인 건가요? 네, 기업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변화는 매우 압도적인 수치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한 취업 포털이 직장인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조용한 사직 상태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무려 58.2%에 달했습니다. 직장인 2명 중 1명 이상은 심리적으로 사직서를 낸 상태라고 출근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정당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64.5%였다는 것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던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지금의 일터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승희 아나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비상이 걸릴 만한 통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성원들이 딱 최소한만 일하면 조직의 성장이나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기업들은 그런 걱정이 당연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직장인들 입장도 이해가 가게 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깨진 지 사실 오래됐고요. 회사가 내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걸 눈으로 계속 봐왔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아무런 의욕도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보상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이 이번 통계의 핵심입니다. 직장인들이 무조건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열정의 방향이 바뀐 건데요. 회사 안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개인의 커리어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71.3%를 차지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라는 조직을 성장시키는 데 몰두했다면 지금은 일터를 내가 성장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진 겁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이 이직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었을 때 1위는 역시 연봉이었지만 2위가 바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3위가 내가 배울 점이 없어서였습니다. 회사의 비전과 나의 성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직장인들은 에너지를 끄고 조용한 사직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내진 것이 아니라 이 조직에 내 에너지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아주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까라면 까라는 문화 속에서 군말 없이 버텼다면 이제는 일터에서도 수평적인 소통과 리더의 명확한 방향 제시가 없다면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데요. 무조건적인 충성과 야근이 나왔던 결과가 결국 과로사 그리고 번아웃이었잖아요. 지금 세대가 일터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건 어쩌면 나를 지키면서 롱런하기 위한 스스로의 생존 전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직과 개인이 서로 겉돌지 않고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일터의 규칙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직장인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리더십과 일터 환경에 대한 요구가 명확해졌는데요. 직장에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명확하고 공정한 성과 보상 체계가 51.4%로 가장 높았고 개인의 역량 개발과 지원하는 조직 문화가 43.8%로 뒤를 이었습니다. 즉 무조건 회사를 위해 희생하라고 말하는 조직이 아니라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이만큼 기여하면 회사도 너의 몸값을 이만큼 올려주고 성장을 돕겠다라고 투명하게 제안하는 조직에서 직장인들의 몰입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종합해보면 일터에서의 조용한 사직은 단순히 참을성이 부족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조직 문화에 대한 직장인들의 조용한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평생 직장도 무조건적인 헌신도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붙잡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월급을 주는 곳을 넘어서 개인의 성장과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일터를 증명해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를 이하민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과거에는 국가만 할 수 있던 우주산업이 이제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산업을 넘어서 국방, 위성 서비스, AI까지 불가능했던 상상을 현실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주산업의 판도를 바꾼 기업, 이 스페이스X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2002년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주 개발은 나사 같은 국가기관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머스크는 우주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재사용 로켓을 개발합니다. 실제로 발사 후에 버려지던 로켓을 다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특히 팔컨 9은 발사 비용을 기존 대비 10분의 1 이하까지 낮췄습니다. 현재까지 무려 30번 이상 재사용에 성공했고요. 이는 발사 비용 절감과 우주 산업의 상업성을 동시에 증명했습니다. 현재 팔컨 9은 위성 발사와 국제 우주 정거장 보급 임무, 또 스타링크 위성 배치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이 팔컨 9에 실려서 발사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이처럼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 통신사 등 다양한 고객들이 스페이스X의 발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밖에도 스페이스X는 인공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또 화성과 달 탐사를 목적으로 한 스타쉽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스페이스X의 상장 가능성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월 초 기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 12일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이번 IPO는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약 1조 2,500억 달러, 한화로 약 1,800조 원 규모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만약 상장에 성공할 경우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조 원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스페이스X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소행성 채굴, 또 달과 화성에서의 에너지 생산, 행성 간 여행 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비행기 탑승보다 우주 여행이 더 자연스러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맛집,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도시에서는 보통 네온사인 아래에서 회식을 즐기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도시를 벗어나 현대적인 밤의 풍경을 모두 지우고 오직 은은한 달빛과 한옥의 곡선 하나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곳입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고즈넉한 정취에 취하고 타임머신을 탄 듯 가슴이 설레는 마법 같은 축제. 오늘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지는 전주 국가유산여행 소식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은은한 한주 득불이 골목을 밝히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경기전이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자태를 자랑하는 전주의 밤거리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전주는 자타공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도시입니다. 오는 6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딱 이틀간만 전주 한옥마을과 풍남문 일대가 거대한 조선시대의 연회장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특히 기존의 문화재 야행에서 올해부턴 국가유산 야행이라는 새 옷을 입고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전국의 여행 마니아들의 기대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낮이 아니라 밤에 축제를 즐기게 될까요? 여기에는 전주만이 가진 아주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주 한옥마을의 낮의 거리는요, 활기차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됩니다.
그런데 밤의 한옥마을은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어둠이 내리면 기와 지붕에 능선이 살아나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선명해집니다. 축제 관계자들은 이 밤이라는 낭만에 주목을 한 겁니다. 조상을 기리는 엄숙한 공간이었던 국가유산을 밤바람을 맞으며 유쾌하게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시킨 거죠. 이번 야행에서는 전주의 밤을 8가지 매력으로 나누는 팔야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경입니다. 달빛 아래 빛나는 한지등과 다채로운 조명이 경기전과 전라가명을 비추면서 몽환적인 야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경을 배경으로 조선시대의 거리를 걸어보는 야로가 있는데요. 왕을 지키는 수문자 등과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채워서 걷는 것만으로도 조선시대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거리를 걷다 보면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야설인데요. 경기전 내부에서 펼쳐지는 은밀하고도 유쾌한 역사 연극과 전통 공연이 펼쳐질 겁니다. 역사를 몰라도 배를 잡고 웃을 만큼 재미가 쏠쏠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야식입니다. 전주하면 음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야시장에서 즐기는 전주의 다채로운 주전부리들이 입안 가득 행복을 선물합니다. 전주 국가유산여행을 200% 즐기기 위한 관람 꿀팁을 더 소개해드리면요. 야행의 드레스 코드는 무조건 한복입니다. 현장에서 한복을 대여해 입고 축제장에 입장해 보셔도 좋고요. 은은한 조명 덕분에 어디서 사진을 찍더라도 화보가 되는 놀라운 인생샷을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움직일 때 치맛자락이나 도포자락을 살짝 휘날리는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고 삭막한 도시의 섬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아늑한 조선의 밤으로 떠나는 여행. 전주 국가유산 여행은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시간 타임머신이 되어줄 겁니다. 때로는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의 시간 시계를 잠시 멈추고 조상들이 거닐던 느긋한 밤길을 따라 걸어보는 여유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달빛이 내려앉은 전주의 처마 아래서 여러분의 6월도 둥글고 아름다운 낭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 거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처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에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에어컨이죠. 그런데 막상 리모컨을 손에 들고도 한 번쯤 망설이게 됩니다. 계속 틀어도 괜찮을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진 않을까? 그래서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을 참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무조건 덜 트는 것보다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알쓸정에서는 올여름 꼭 알아두면 좋은 에어컨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컨은 처음 켤 때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를 낮추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하게 오래 틀기보다는 처음에는 강하게 작동시켜서 실내를 빠르게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충분히 시원해졌다면 그 이후에는 26도 안팎으로 설정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역시 여름철 적정 냉방 온도로 26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 공간에 따라 온도차가 생길 수 있는데요.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실내 전체가 더 빨리 시원해지고 체감 온도도 낮아져 설정 온도를 조금 높게 유지해도 충분히 쾌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필터 청소입니다.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약 2주에 한 번 정도 필터를 점검하고 청소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필터를 깨끗하게 관리하면 냉방 효율뿐 아니라 냄새 제거와 실내 공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차단하는 것도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낮 시간 동안 강한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에어컨이 더 많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때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 직사광선을 막아주면 냉방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특히 해가 오래 들어오는 창이 있는 집이라면 체감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잠깐 외출할 때마다 에어컨을 꺼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최근 많이 사용하는 인버터형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소비 전력을 낮춰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0분 안팎의 짧은 외출이라면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편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품 종류와 실내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외기 주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기 주변에 물건이 많거나 통풍이 원활하지 않으면 열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냉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에어컨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고 필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냉방 효율은 충분히 높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가리고 실외기 주변까지 정리해주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여름은 무더위를 무작정 참기보다 똑똑한 사용 습관으로 시원함과 경제성 두 가지를 모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준 정보 참고하셔서 올여름 요금 부담은 덜고 시원함은 가득 챙기시길 바랍니다.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벌써 오늘의 잡학사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자리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일과 직업들이 모여서 지금의 사회를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요. 잡학사전은 앞으로도의 변화에 하는 일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세상의 수많은 일터 속에서 길어올린 생생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